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상홍입니다. 뒤에서는 거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신부님께서 주제를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되게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왜 경주에 있는 저를 불렀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관련 활동을 한 지 이제 한 15년 차가 되는데 아마 제 이야기를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한테 들려주기를 바라신 것 같아서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폭력성과 위험성이라고 했는데 관련해서 제가 좀 경험한 것들 한 10개 정도의 장면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게 함께 쭉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제 소개는 얘기를 나누면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핵발전에 대해서 자주 접하시죠? 예, 그래서 다들 알고는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짧게 핵발전에 대해서 잠시 짚어보고 그렇게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원자로죠. 예, 이 원자로에서 이제 핵연료를 가지고 핵분열하면서 엄청난 열이 납니다. 그렇게 나는 열로 물을 끓여요. 물을 끓여서 이렇게 물이 빙글빙글 순환을 합니다. 한 300도씨의 온도가 됩니다. 이 물의 온도가. 이 300도씨의 물에서 온도를 전달받은 이물이 끓기 시작하죠. 여기에서 이렇게 스팀이 만들어져서 터빈을 돌리고 터빈 옆에는 발전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생산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닷물이 들어와서 이 물을 다시 식히면은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끓여서 순환하는 이러한 구조로 핵발전소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후쿠시마 이야기도 잠시 할 것 같은데요. 후쿠시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고장났어요. 여기가 다 고장났습니다. 이 순환 펌프가 끊임없이 이 물을 순환을 해야지 전기도 생산하고 핵발전소의 안전도 지켜집니다. 여기 온도가 제가 300도씨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 이렇게 물이 순환을 안 하면 열을 바깥으로 이렇게 빼주지 않으면 이 안의 온도가 삽시간에 1500도, 2000도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핵연료가 다 녹아내리면서 후쿠시마와 같은 엄청난 재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쿠시마는 지금 여기서 전기를 만들어내지만 여기 있는 펌프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또 전기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쓰나미가 나고 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원이 다 차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비상발전기라고 있었는데 비상발전기도 바닷물에 침수가 되어서 가동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냉각이 안 되었던 거죠. 이렇게 순환이 안 되면서 냉각이 안 되어서 엄청난 사고들이 난 것이고요. 이러한 사고는 어디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냉각이 안 되면 나는 사고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원자로를 좀 더 확대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 있는 여기가 원자로고 원자로 옆으로 이렇게 전기 발생기가 붙어 있습니다. 이 녀석 전기 발생기가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에서 전기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들을 잠시 보시면서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활동을 한 지 한 15년 차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경제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저도 핵발전이라는 걸 접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핵발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잘 없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경주에서 태어나지는 않았고 울산 변두리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고리 원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소풍을 가면은 그쪽으로 거기 이제 해맞이 염소가 막 있고 하거든요. 간절곶이라고 그쪽으로 이제 소풍을 다니고 했었는데 그 어린 마음에 농촌에 살면서 이 원전 핵발전소는 되게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우리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저렇게 멋있는 막 건물이 있고 저기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환경운동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잘못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은 제가 활동을 하고 딱 1년 지나서 2011년도 3월 11일 날 후쿠시마 핵사고 났잖아요. 핵사고 나면서
서울에서 활동하던 선배 한 분이, 저는 이제 이름도 몰라요. 뭐 얼굴도 본 적도 없는데 다짜고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상홍 씨 일본 가야죠 그러는 겁니다. 일본에요 하니까 이상홍 씨가 활동하는 데는 핵발전소가 있는데 핵발전소 사고는 우리가 살면서 접하기 힘들다. 그렇게 큰 사고는. 그래서 현장을 가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일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 4월 13일부터 4월 18일간 이제 그 후쿠시마 인근을 조사를 하고 다녔는데 아마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탈핵 활동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일주일간 일본을 막 다니다가 해안가를 지나치다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이 뭘까요? 예, 이 사진이 뭘까요? 일단 이분들은 경찰입니다. 경찰. 예, 경시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쿄 경찰인데 보시면은 발부터 머리끝까지 다 칭칭 싸매였죠. 왜 싸맸는지도 아시겠죠? 예, 방사능에 오염될까봐 저렇게 싸매고 있고 지금 바닷가에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 때가 4월 13, 14, 4월 15일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4월 15일쯤에 후쿠시마 핵사고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이죠. 3월 11일 날 핵사고가 났으니까 과연 저분들이 저기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예,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일본에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닥치면서 한 2만 명 정도가 쓰나미에 휩쓸려서 사망했다라고 해요. 했는데 그분들의 시신을 수습을 못했답니다. 곧바로 핵발전소가 폭발하면서 주변이 다 방사능에 오염되니까 접근이 안 되는 거죠. 특히 해안가. 그래서 한 달쯤 지나서 뒤늦게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충격적인 상황이었죠. 보통 큰 재난이 나고 나면은 곧바로 이렇게 그 복구 작업들을 하는데 방사능에 오염되고 하니까 이제 그것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시신을 수습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제일 처음 사진으로 한 장 가져왔고요. 덧붙여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제가 이번에 갔다라는 증거 사진입니다. 증거 사진이고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간 그렇게 활동을 쭉 하고 마지막 날 이제 그 도쿄전력 앞에서 저희들이 이제 시위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시위를 하는 장면인데 이제 템코가 도쿄전력이고요. 밑에 이제 일본어로 도계자라고 써져 있는데 일주일간 이제 저런 현장들 피난민들 만나고 방사능 오염 측정하러 다니고 이제 그 일대를 계속 다닌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도쿄전력 앞에서 시위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일본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는 진짜 도쿄전력한테 엄청 큰 욕을 한번 해주고 싶다. 우리나라처럼 이제 육두문자 같은 거 좀 적어달라고 하니까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계자라고 적어주던데 뭐 이래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도대체 뭐라고 적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일본에서 제일 심한 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뭘 것 같아요? 무릎 꿇고 사죄하라. 그게 제일 심한 욕이래요. 치욕적인 욕이래요. 아마 그 사무라이는 정신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것도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은 이거는 보시면은 하나미야가라고 돼 있어요. 근데 한자로 적어놨죠. 확연산. 오늘 여기 안 오고 벚꽃 보러 가신 분들 있다고 하던데 아마 오늘 여기 오신 게 벚꽃 보러 가신 것보다 더 재밌어야 될 텐데 어쨌든 확연산인데 높이 한 200m 정도 되는 나지막한 산이에요. 산인데 산 전체가 벚꽃, 뭐 개나리 그런 봄꽃으로 다 뒤덮인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아예 산 이름 자체가 확연산, 꽃을 보는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를 가서 저희들이 방사능 측정기로 측정을 해보니까 3.36이라는 방사능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저 정도면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은 평소 일본의 방사능 수치의 한 60배. 예. 우리가 피폭 기준치로 하면은 피폭 기준치의 한 30배 되는 방사능이 저기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저 위치가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사고 난 위치에서 어느 정도 될까요?
한 30km, 40km, 80km. 예. 후쿠시마에 핵사고난 데서 80km 떨어진 고리야마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있는 화경산입니다. 꽃을 보는 산인데 저기서 저 정도의 방사능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방사능 측정한 걸 좀 더 보여드리면요. 여기가 화경산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미야마라고 하는데 똑같은 곳입니다. 똑같은 곳이에요. 똑같은 곳인데 제가 저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되게 놀랐던 게 저희들은 당연히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다녔죠. 그리고 또 일본 국민들은 봄 되면 마스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꽃가루 때문에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이분들은 마스크나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지금 나온 거죠. 아이들을 데리고 방사능이 이만큼 나오는데 일본 기준치의 60배, 평소 기준치의 한 30배 되는 일본이 원래 방사능이 되게 낮은 국가예요. 예, 우리보다 훨씬 낮은 국가입니다. 어쨌든 기준치의 30배가 나오는데 저렇게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왜 저렇게 다닐까요, 저분들이? 몰랐어. 예. 일본 정부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안 하니까 저렇게 다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반경 한 40km 되는데 이다테무라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중학교에 가니까 12.29는 120배라고 보시면 돼요. 120배 기준치에 120배인데 이게 이제 지도 보면은 여기 빨갛게 돼 있잖아요. 주황색으로 왜 이렇게 돼 있냐면은 후쿠시마 핵사고 났을 때 일본 정부가 반경 20km에 있는 주민들을 다 피난을 시켰어요. 그게 한 10만 명이 돼요. 10만 명. 반경 20km에 있는 사람들을 다 피난을 시키고 나머지 분들은 가고 싶으면 가고 알아서 해라. 그래서 보통 반경 30km, 20km에서 30km 사이에 있는 주민들도 거의 피난을 갔어요. 이거는 일본 정부에서 피난을 시킨 게 아니라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피난을 가신 건데 이 이다테무는 되게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피난구역하고는 되게 멀죠. 그래서 이분들은 다 피난 안 가고 그냥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는데 한 달쯤 지나서 일본 정부에서 뒤늦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지역이 고농도 오염 지역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한두 달 후에 뒤늦게 피난을 갔습니다. 그렇게 피난을 갔고 일본 정부에서 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 특히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평생 건강검진하고 건강 여부를 지켜보겠다라는 게 이제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인 거죠.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여기는 이제 이곳에서 피난 가신 분들이 요 고리야마 대피소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가서 보고 주민들 인터뷰하고 찍은 사진들인데 제가 이쪽에 이거 하나 가져왔잖아요. 이거 어딜까요? 뒤에 있는 분 안 보이죠? 이거 어딘 것 같아요? 여기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예, 여의도인데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지금 여기는 더 이상 사람이 살기 힘들죠. 힘들고 조금 있으면은 이제 4월달이 되면은 체르노빌 핵사고 난 지 40주년이 되죠. 4월 26일이 체르노빌 핵사고 난 지 40주년이 되는데 40년이 지나도 그 체르노빌 발전소 인근에는 사람이 못 살잖아요. 제한구역입니다. 오염이 되었는데 이 여의도라는 이 땅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처럼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는 데는 얼마만큼의 방사능이 필요할까? 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하나의 질문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 양의 방사능이 있으면은 여의도 정도 면적이 되는 땅이 3, 40년, 50년, 60년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될까? 궁금하시죠? 혹시 동전 갖고 계세요? 요즘 동전들 안 쓰시죠? 100원짜리 동전 크기의 방사능이면 됩니다. 예. 아까 핵발전소가 한 300도씨에서 물이 순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냉각이 안 되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해결료가 녹아내리고 폭발한다고 했잖아요. 후쿠시마처럼. 그 폭발하면은 방사능 가스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방사능 물질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되게 작은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입자로 해서 공기 중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원짜리 들면 동전 크기면은 그것이 기체처럼 되어서 여의도를 살포시 덮으면은 이 여의도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됩니다. 넘어가고요. 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시간 반. 중간에 한번 쉬어라고 하던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고 잠이 온다 싶으면 쉬고 아니면 달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도 바다에서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덮친 거잖아요. 이제 핵발전의 안전의 위험 때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지진과 관련된 위험이 되게 크잖아요. 제가 경주 지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경주에서 왔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지진이 어디에서 났죠? 포항? 또 포항파, 경주파. 포항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포항파. 경주파. 혹시 수원도 있었나요, 지진? 없었고 경주가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는 제일 큰 지진이 왔어요. 규모 5.8의 지진이 경주에서 났습니다. 2016년 9월 12일 잊을 수 없는 날이죠. 이제 10년 됐습니다. 10년. 2016년 9월 12일 10년이 가득한 것 같죠? 지구의 나이로 보면은 0.000년이 1초도 안 되죠. 아직 경주 지진 나고 눈도 깜빡 안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의 나이의 숫자로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생각했으면 안 돼요. 아직도 어떻게 보면 지진은 진행 중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경주 지진 나고 1년 후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어요. 이 아파트 보이시죠? 이 아파트에 1000세대가 사는데 이 아파트가 다 절여되어서 아파트 전체 주민들이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항이 아직도 시끄럽죠. 이분들 지원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여전히 시끄러워요. 포항이 시끄러운데 제가 경주 지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포항 사진을 가져왔어요. 왜 그럴까요? 경주는 이런 장면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포항 사진을 가져왔는데 다음 사진 보면은 이게 포항 장면이죠. 포항 장면. 예. 근데 경주는 저런 장면이 없어요. 그런데 경주 지진이 포항보다 자그마치 4배나 큰 지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포항 지진은 경주 지진의 4분의 1이에요. 근데 경주는 되게 운이 좋게 피해가 적었고 포항은 운이 나쁘게 피해가 컸습니다. 예. 경주가 진짜 운이 좋았던 거죠. 이 사진은 경주에 지진이 났을 때 이제 우리 집 사진입니다. 다 떨어지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지진 나고 한 달 정도를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신발 신고 잤어요. 흔들리면은 집에서 이렇게 뛰쳐나가려고. 지진 난 그날 또 바깥을 대회하다가 새벽 3시가 좀 돼서 집에 들어가서 잠시 눈 붙이고 나오고 그랬고요. 경주에 공원 같은데 텐트 치고 사시는 분도 있었고 특히 이렇게 고층 아파트일수록 진동이 큰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사시던 신혼부부들은 아이들이 트라우마를 입어서 아예 경주에서 떠나가고 이사 가신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주 지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포항 지진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경주가 되게 운이 좋았다. 특히 경주는 햇발전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9월 12일 지진 나고 경주 햇발전소도 약 석 달간 다 가동을 멈추었습니다. 지진 피해가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외부로 안 알려졌을 뿐이지. 안전 진단하고 점검하고 수리하고 한다고 석 달 이상 가동을 멈추었고요. 근데 보시면은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일본에 있는 쓰나미 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에도 지진은 자주 나지만 바다에서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은 흔한 일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10년 전, 15년 전에 그 흔하지 않은 일들이 일본에서 일어난 거죠. 가끔가다 한 번씩 그런 일들이 나요. 나면은 이번에도 한 2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큰 물이 오고 나면은 일본의 조상님들이 이렇게 비석을 세웠어요. 이까지 쓰나미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손들에게 언제 또 이렇게 큰 쓰나미가 올 줄 모르니까 이 밑에서는 살지 말아라 얘들아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도 이제 근대에 들어가고 큰 쓰나미가 안 왔죠. 안 오니까 이 경고를 무시하고 이 밑에서 도시를 이루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이제 한 2만 명이 사망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쓰나미 입설을 갖고 가져왔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쓰나미 비석은 없어요. 없는데 이게 제가 경주에서 오니까 경주거 저거 들고 옵니다. 경주에 있는 불국사의 석가탑입니다. 맞죠? 석가탑. 바보탑 아니고 석가탑. 이 석가탑을 해체를 하니까 이 안에서 뭉치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뭉치를 이렇게 복원을 했어요.
복원을 해서 그 한지로 된 뭉치가 있어가지고 일본에 보내서 복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복원 기술이 없어서 복원을 해서 이걸 다 해석을 하니까 내용이 기가 찹니다. 고려 중종 때 지금부터 한 1200년 전에 지진이 나서 그때는 지진이란 말이 없어요. 지동이 났다고 됐습니다. 지동, 땅이 움직였다. 지동이 나서 무너진 스카탑을 다시 세웠다. 그래서 2번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지진학자들이 실험을 했죠. 그 한 번씩 TV 보면 나오죠. 뭐 이상한 판 위에 금을 올려놓고 모형 올려놓고 막 흔드는 거. 그걸 하니까 스카탑이 언제 무너지나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과연 1200년 전에 경주에 어느 정도 큰 지진이 왔을까? 그걸 추정을 하니까 규모 7의 지진이 왔다는 거예요. 규모 7. 포항 지진이 규모 5.4의 지진입니다. 5.2. 포항 지진이 규모 5.2의 지진이고 경주 지진이 규모 5.8의 지진이에요. 그러면 0.6 차이죠. 이 0.2가 커질 때마다 지진이 2배로 커져요. 그래서 제가 포항 지진은 경주 지진의 4분의 1이다. 다른 말로 경주 지진이 포항보다 4배나 큰 지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 7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지진이죠. 대한민국의 햇발전소는 규모 7에 견딜 만한 햇발전소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큰 지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내진 성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여기는 어디죠? 이거 빼버려야 돼요. 불국사라고 적혀있는데 불국사 그래기 문법도 있는데 제가 계속 앞으로 앉으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보면은 이거 돌을 잘 깎았잖아요. 밑에는 자연석이죠. 혹시 여기 이 선들 보입니까? 되게 고생했겠죠. 석공들이 자연석의 모양에 맞추어서 위에서 다 깎아서 맞추었어요. 혹시 이거 보이세요? 예. 특히 이런 것들 보이시죠? 이런 걸 보고 우리나라 전통 한원 공법 중에 그랭이 공법이라고 해요. 기초석을 자연석을 그냥 두고 그 위에 나무나 돌을 깎아서 그 자연석에 끼 맞추는 거예요. 되게 불편하게 했죠.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지진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까라는 고민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나온 이러한 공법입니다. 이렇게 지으면은 지진 에너지가 분산되어서 위에 있는 건축물에 충격을 덜 준대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건물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랭이 공법. 그래서 이야기는 뭐다? 이 한반도가 단군위로 내려오면서 지진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조선왕조실록 같은데 지진 기록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걸 무시하죠. 이건 무시하면 안 돼요. 되게 정확한 기록들입니다. 조선왕조실록 같은 데는 기록들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일본을 자꾸 자주 가게 되는데 이때도 2013년도에도 일본에 어디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가서 이제 8월 달이잖아요. 8월이 되면은 일본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피폭 국가죠. 그래서 한 일주일간 그 1945년도 자기들 원포 피폭당한 그 추모식을 가지고 한 일주일간 가집니다. 그때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때 히로시마에 있는 원폭 박물관을 들려서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여기가 정확하게 한 580인가 40m 되는 상공에서 8월 6일 날 아침에 여기서 폭발을 하죠. 히로시마에서 원전 폭탄이 폭발을 합니다. 다들 땅에서 폭발했는지 아는데 하늘에서 터집니다. 하늘에서. 왜 하늘에서 터졌을까요? 멀리 퍼지려. 예, 멀리 퍼지려고. 사람을 많이 죽이려고. 예. 그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이런 거는 좀 서글프죠. 예, 이거는 이제 미국이 저지른 범죄 중에 하나죠. 예. 근데 여기 가면 한국인들 많이 와요. 어느 분이 말씀하셨던 그런 감정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인류 역사의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근데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적용되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로부터 시작되어서 방사선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가
좀 전부터 이제 방사능의 위험성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사능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떻게 알죠? 누가 방사능 맞아봐야 아는 거죠. 예. 그리고 이 히로시마라는 거대한 도시가 이 큰 도시가 피폭 실험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누가 만들었죠? 미국이 만들었잖아요. 미국이 이걸 만들면서 이 안에 딱 이어놓은 우라늄의 양이 있는 거죠. 양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100% 미국의 설계안대로 폭발을 했을 때 저기에서 나오는 방사능 양은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죠. 계산이 다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도 있고 생존자들도 있어요. 생존자들은 피폭이 많이 됐겠죠. 그 생존자들을 일본하고 미국의 과학자들이 지금도 연구하고 있어요. 그분들 몸에서 언제 암이 생기지, 어디에 암이 생기지, 이분들이 몇 년간 살아가지, 동시대에 태어난 다른 분들하고는 건강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지, 그런 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생애 주기 연구라고 하는데 생존자가 약 9만 명이 됩니다. 9만 명에 대해서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고 관련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LSS 연구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요게 생존자들 중에도 일일이 다 면담을 했어요. 생존자 9만 명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은 여기에서 원자 폭탄이 터질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거리가 나오는 거죠. 어디에 있었습니다. 집 안에 있었습니까? 집 밖에 있었습니까? 집 안에 있었으면 집은 나무집이었습니까? 일본에 나무집 많잖아요. 나무로 지어진 집입니까? 콘크리트 집입니까? 바깥에 있었으면 옆에 담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인원 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이 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방사능이 나왔을 때 그 방사능을 온전히 흡수했겠는가? 아니면은 나무집이면 이 벽을 거쳐가지고 간접적으로 흡수했겠는가? 이런 것들을 다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또 이분들이 있던 거리에 비추어가지고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방사능에 피폭됐겠다라는 걸 조사를 한 거예요. 추정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A라는 사람은 50ml시부터의 피폭이 됐어. B라는 사람은 뭐 100ml시부터의 피폭이 됐어. 뭐 C라는 사람은 25ml시부터의 피폭이 되었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분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의 건강을 추적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은 우리가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거나 우리가 어딘 가서 일을 하다가 방사능에 피폭이 됐거나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그 근거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사가 문제가 되게 많아요. 왜 많냐면은 첫째는 1945년도에 피폭됐잖아요. 이 조사를 1950년부터 시작합니다. 5년의 시간이 비죠. 이 사이에 많은 분들이 피폭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통계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방사능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위험성을 낮게 잡게 됩니까? 높게 잡게 됩니까? 낮게 잡게 돼요.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5년 후에 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피폭 범위를 딱 2km까지 했어요. 반경 2km. 그래서 이 반경 2km 안에 생존자 9만 명과 이 2km 바깥에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비교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피폭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상대적으로 적게 됐겠죠. 그래서 히로시마 생존자 연구는 피폭이 안 된 사람과 피폭된 사람을 비교한 연구가 아니라 피폭이 많이 된 사람과 피폭이 적게 된 사람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피폭된 사람과 피폭 안 된 사람으로 치환시킨 거죠. 그래서 방사능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낮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하면서 또 치명적인 결함이 뭐냐면은 방사능에 피폭되면 암만 걸릴까요? 암 말고 온갖 질병이 다 생겨요. 예. 예를 들면 머리가 빠져서 평생 민머리로 살아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생식에 문제가 생겨서 유전병이 생길 수도 있고 다양한 병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유 없이 아프기도 합니다. 사람이 병원 가면 멀쩡해요. 근데 이유 없이 아파요. 뭐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오로지 암과 백혈병, 뭐 유전병 이런 것만
방사능 피해로 취급을 했어요. 나머지 건강 이상들은 연구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방사능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위험성보다 상당히 낮게 한 것이 이 연구 결과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사능에 피폭되었을 때 이 정도 피폭되었으니까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가급적 방사능에는 피폭이 안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후쿠시마에서도 핵사고가 났는데 핵발전소가 1년간 가동할 때 핵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그 우리가 보통 죽음의 재라고 하죠. 그 죽음의 재가 방사성 물질이 한 1톤 정도가 만들어진다라고 해요. 핵발전소 안에서 그 원자로 안에서 한 1톤 정도가 만들어지는데 히로시마의 핵무기가 원자 폭탄이 터졌잖아요. 그때 나온 방사성 물질의 양은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800g 정도. 그래서 히로시마에 터진 원자 폭탄보다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의 양이 1000배 정도 많습니다. 1톤이면 1000kg잖아요. 이게 1kg가 안 되잖아요. 1000배 이상 많은 방사성 물질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게 있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1945년도 8월에 원자 폭탄에 맞고 폐허가 되었지만 지금은 인구 70만이 넘는 도시로 다시 일어섰잖아요. 근데 체르노빌은 폐허가 되어 있죠. 후쿠시마도 여전히 그렇죠.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이씨, 핵폭탄 맞아도 멀쩡하던데 핵발전소가 뭐가 겁나고 그런 말들을 해요. 뭐 히로시마 같은 데 갔다 오신 분들이 뭐 핵발전소 원자 폭탄 맞아서 사람이 못 살 줄 알았는데 너무 잘 살고 있더라. 뭐가 겁나냐. 핵발전소 가지고 하는데 이러한 데서 차이가 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애 주기 연구를 하면서 그 결론 중에 하나가, 결론은 아닌데 핵산업계가 늘 이렇게 주장해요. 연간 100mSv 이하에서는 암 발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이야기들을 줄기차게 합니다. 특히 핵산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100mSv가 잘 감이 안 오시죠? 혹시 여러분들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의 피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 기준치가 얼마일까요? 탈핵 강연 자주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연간 1mSv입니다. 얼마라고요? 1mm. 얼마요? 1mm. 예, 연간 1mSv 이상의 피폭을 당하지 말자라는 게 관리 기준치인데, 근데 지금 여러분도 한 3mSv 정도 피폭되고 있어요. 한 3, 4? 자연 방사선. 예. 자연 방사선에 주로 노출되어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세계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모든 국가가 1mSv 이상 피폭이 안 되도록 관리하자는 것은 자연 방사선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더 피폭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런 수치고, 하나 예외는 있죠. 의료 방사선은 대한민국은 무제한 예외. 근데 이제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서는 의료 방사선도 규제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의료 방사선에 대한 규제는 아직은 없어요.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라는 관점 때문에. 근데 외국에는 선진국들은,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인데 어쨌든 선진국들은 의료 방사선도 많이 관리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체계까지는 못 나가고 있다. 우리가 좀 바꿔야 되는 영역인데, 어쨌든 핵산업계는 그거보다 100배나 높은 100mSv 이하에서는 안전하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는데, 이 근거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여기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100mSv 이하에서는 암 발병이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와요. 근데 정확하게는 증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증가는 다 했는데 통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통계. 9만 명 조사해서 100mSv 이하 핵폭탄 쳐졌잖아요. 되게 많이 피폭이 되어서 100mSv 이하로 피폭되신 분들을 찾기도 힘들 분들은 적어요.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이분들은 통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여러분들 그 동전 던지면은 앞면과 뒷면이 확률이 어떻게 나오죠? 어떻게 알죠? 해봤어요? 던져봤어요? 어느 날 내가 궁금함이 생겼어요. 진짜 50대 50이 맞는가? 내가 이걸로 논문을 써봐야 지금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동전을 100번 던졌어요. 실험해보니까 대략 5대 5네라고 논문 썼어요. 통과될까요? 통과 안 됩니다. 최소 1000번을 던져야지 논문으로 통과가 돼요. 1000개의 샘플이 있어야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샘플이 작아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샘플이 적어서 안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핵산업계는 100mS 이하에서는 암 발생기 전까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 이걸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받아들여요. 근데 이러한 것을 뚫고 현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대한항공에 입사한 스튜디오스가 백혈병이 걸렸어요. 산재 신청을 했는데 끝내는 이겼습니다. 근데 저분이 사망한 이후에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보통 이렇게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갈수록 우주 방사선에 노출이 돼요. 이번 아마 북극 그 항로를 다녔기 때문에 방사능에 더 많이 노출되었다라고 해서 인정을 받았는데, 근데 이분이 얼만큼 피폭되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모르는데 대한항공 여성분들이 보통 한 2.8mS 정도 피폭이 되니까 이분은 요것보다 조금 더 받았겠죠. 그래서 이것이 암발병 인정이 되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똑같은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건 더 최근 케이스인데 위암이 걸렸는데 승무원이 위암으로 사망을 했는데 이분도 방사선에 의한 피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분도 정확한 피폭량은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한항공이 보도자료를 냈죠. 자기들은 승무원들의 피폭을 연간 6mS 이하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얼마큼 피폭됐는지 모르면 이 연간이겠죠. 이 연간에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상당히 저설량 피폭에도 암발병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어서 이제 5번째 그림이네요. 한 40분 지났네. 이거는 저희들이 갑상선암 소송을 했는데 그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할 때 사진입니다. 2023년 8월 30일 부산 고등법원 앞에서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 나오죠. 저랑 비슷하게 생긴 나오는데 이제 한분이 어머님 아시는 분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한분이 어머님도 갑상선암 피해자죠. 저희들이 패소를 하고 기재예언을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갑상선 소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13년도 10월 17일에 부산 고리원전 앞에 살고 있는 균돈의 가족이라고 있는데, 그 가족들이 다양한 암과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판사님이 다른 병은 인정을 못 하겠는데 갑상선 암은 고리원전 때문에 걸린 것 같다라고 해서 승소 판결을 합니다. 그때 판사님이 그렇게 판결한 근거가 뭐냐면은 1990년부터 서울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조사를 해요. 한 15년간 조사를 합니다. 서울대 안윤호 교수라고 하는 팀이 국가 비용을 받아서 그 보고서에 보면은 원전 주변, 원전 반경 10km 안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 대한민국 평균보다 2.5배 많더라 라는 게 있어요. 예, 2.5배. 예. 그래서 250%죠. 아니 150%죠. 150% 프로로 하면은 150%, 2.5배. 딴 데서 한 명 걸릴 때에서는 2명 반이 걸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판사님이 이것을 승소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보면서 핵발전소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단체에서 소송인단을 모집을 했어요. 이거는 경제환경연합 돼 있죠. 저희들이 이제 핵발전소 주변에 다 있는 걸 들었어요. 걸고해서 이렇게 모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나도 갑상선 암인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을 모아보니까 618명, 가족과세에서 2,882명을 모아서 저희들이 공동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소송이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죠. 지금 2026년이니까 이때 소송을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다 졌어요. 다 지고 지금 이것이 대법에 올라가 있는데 대법에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소송에 참여했던 경주의 오땡땡 가족을 예를 들면은 이 가족은 3대가 다 갑상선암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의사들한테 자문을 받아봤는데 갑상선암은 유전이 없대요. 유전은 아니에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다 갑상선암을 일으켜서 다 수술을 하신 거죠. 예. 이분들은 월성원전 반경 2km에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다 패소했잖아요. 패소한 근거가 이거였어요. 이거. 법원에서 이걸 채택했어요. 국가는 1mSv 이하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분들의 피폭량이 1mSv를 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게 저희들이 패소를 한 원인이었어요. 이거는 채택하지 않았어요. 이 비슷한 일들이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일본에서.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방송 장면을 가져온 것인데 일본에서 후쿠시마 핵사고 나고 후쿠시마 현에 있는 그 어린이들 갑상선을 조사를 하니까 갑상선암이 275명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는 갑상선암을 되게 흔한 질병으로 보잖아요. 흔하기는 흔해요. 성인들에게서는. 그런데 아동 갑상선암은 희귀 질병이에요. 아동들은 갑상선암에 안 걸립니다. 성인들이 걸리는 병이지. 그래서 보면은 이 비교 데이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오모리 현에서 한 15년간 21만 명의 아동을 조사를 했는데 0명이에요. 0명.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엄청 나오죠. 이 희귀병이 엄청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커서 성인이 되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한 3명인가 4명이 작년에 소송을 시작했어요. 어릴 때 내가 여기에서 비폭되어서 갑상선암에 걸렸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소송도 일본 법원에서 제대로 이렇게 안 받아들여진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100mSv가 넘지 않아 비폭량이. 예, 그러한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비롯됐다고요? 여기서 1945년도에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 그 생존자들에 대한 연구 결과들 많이 그 방사선의 위험성들이 되게 저평가된 이 연구 결과들이 지금 우리의 건강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보시면 여섯 번째 장면 이거 기자회견하는 장면이죠. 예, 여기도 이제 저를 닮은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나오는데 보시면은 2011년도에 환경부에서 다른 원전은 다 없이 월성 원전에 대해서만 주민들 건강 역학 조사를 해요.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다른 원전은 안 했어요. 월성 원전만 콕 집어서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요거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월성 원전 주민들이 10년 넘게 이주를 자꾸 주장하고 우리 건강 이상이 있다라고 하니까 환경부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 조사 때 제가 이렇게 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너무나 이상해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인 겁니다. 이때 한 14개월간 조사를 했고 주민들 보면 960년대에 있잖아요. 주민들이 진짜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했어요. 보통 인원 조사하면 잘 응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반경 2km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특히 960명은 다 반경 2km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에요. 그분들이 소변 받아서 갖다 주고 서울대학교 그 연구진한테 그리고 전부 다 내 피 뽑아라고 다 피 뽑아서 혈액 검사하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원전 주변 주민들의 암 발생률이 타 지역의 암 발생률보다 낮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충격이죠, 충격. 만세 불러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 지금 여기도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보이시는데 노후에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은 햇발전소 옆으로 오세요. 아니, 정부 조사 결과가 보장하잖아요. 햇발전소 주변이 암 발생도 낮고 건강하다는데
도저히 저희들이 그걸 인정할 수가 없죠. 이분들이 그때 조사일 때 같이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여기는 그 양남의 그쪽 마을의 새 마을의 회장님이고 그쪽 주민 대표예요. 저는 이제 시민단체로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건데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이게 환경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환경부에서. 근데 주민들이 진짜 열심히 조사에 응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핵발전소 주변의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환경 문제를 취급하지 않았어요. 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거나 한수원이 자체 조사를 하는데 이때 최초로 환경부가 조사를 한 거예요. 환경 문제로 인식을 한 거죠. 환경 피해로. 그리고 주민들이 가슴이 뛰는 거죠. 아, 우리 문제가 환경 피해로 인식이 되는구나. 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조사를 시작을 해서 윤석열 정부 때 발표가 됐어요. 발표가 됐는데 이겁니다. 안발생이 드나? 그때 환경부에서 잡았던 게 뭐냐면 반경 20km, 원전 반경 20km의 주민들의 안발병 통계를 내고 그 바깥 지역을 통계를 내니까 더 낫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반경 20km가 얼마나 넓은 줄 아세요? 예? 여기서 반경 20km까지 오면 어디까지입니까? 진짜 넓은 땅이죠. 후쿠시마 같은 핵사고 나면 모를까. 평소에는 되게 넓은 곳이에요. 방사능이 그까지 영향이 가기도 힘들죠.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 통계를 다시 저희들이 세 번 했어요. 환경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원전에서 반경 10km와 반경 10km에서 20km 두 개로 저희들이 나눴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반경 10km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반경 10에서 20km에 살고 있는 주민들보다 안발병률이 44% 높아요. 예, 위암은 82%, 간암은 72%, 폐암은 64%, 유방암 14%, 갑상선암 73%. 그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갖고 기자회견을 한 거죠. 여전히 정부는 인정 안 하죠. 이것만 인정하죠. 정부도 바뀌었는데 한번 환경부 찾아가야 되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표 같은 경우에도 엄밀하게는 이것만 인정이 돼요. 나중에 이거 갖고 다투게 되면은 밑에 있는 것은 인정을 못 받아요. 왜 그렇겠어요? 밑에 이거는 표면이 작아서 통계적 유입이 통계적으로 채택이 안 돼요. 근데 모든 암을 다 모아놨을 때 이거는 통계적으로 채택이 돼요. 이건 밑에는 샘플은 부족해요. 샘플은 부족하지만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터졌을 때 생존자 연구했을 때 100ml부터 이하에서도 다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만 샘플이 부족해서 통계로서 인정이 안 될 뿐이에요. 이런 것들. 이거는 뭐냐면 제가 피 검사 다 했다라고 했잖아요. 피 검사하고 몇몇 분들의 유전자 검사도 했는데 그 삼중수소라고 하는 방사성 물질이 있어요. 뭐라고요? 삼중수소. 물어봐야지. 안 주무시지. 삼중수소가 몸 안에 들어가면 나중에 소변으로 나와요. 그래서 주민들 다 소변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소변 받은 주민들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삼중수소가 15까지 나온 사람, 삼중수소가 15에서 100까지 나온 사람, 삼중수소가 소변에서 100 이상 나온 사람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 연구진들이 그 분류한 표인데 그 분류한 표를 갖고 저희들이 다시 재구성을 했습니다.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소변에서 100 이상 나오신 분들 삼중수소가 이분들의 평균 농도가 156이라고 해요. 이 156을 이거는 방사성 물질의 양이에요. 피폭됐다라는 거죠. 근데 156이라는 것은 방사성 물질의 양인데 이 자체가 피폭 수치는 아니에요. 피폭 수치는 방사능 피폭 수치는 따로 있어요. 우리 계속 이야기했던 밀리시버트, 시버트라는 단위인데 소변에서 리터당 156의 삼중수소가 나오신 분들 100크렐인데 그다음 156 100크렐이 나오신 분들의 평균 피폭량을 이렇게 평가했더라고요. 0.0033ml시버트라고 피폭을 했어요. 제가 기준치가 1ml시버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피폭량은 기준치 얼마다? 303분의 1. 월성원전 주변에 살면서 소변에서 방사성 물질이 이만큼 나오신 분들의
피폭이 기준치의 303분의 1이래요. 얼만큼 우리가 그 피폭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의 건강과 방사능 피폭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로 또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치의 303분의 1인데 이분들의 건강을 원전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말할 수 없겠죠, 당연히. 이 조사 결과로는. 그런데 제가 이 표를 자세히 보니까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이 표. 근데 이 의미는 아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뭐 백혈구 수치, 적혈구 수치 뭐 이런 것들인데 뭐냐면은 다 정상은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보시면은 4.2죠. 4.23이죠. 4.56이죠. 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303분의 1이라는 극미량의 피폭인데도 불구하고 임상 수치가 이렇게 변합니다. 높아지죠. 다 그래요. 이 미량의 방사능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수치가 올라가요. 이거는 역으로 수치가 내려가고, 이거는 역으로 수치가 올라가고, 다 그래요. 다 그래. 저 뒤에 계신 분들 보이라고 제가 진하게 몇 개만 해놨는데 다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분들은 잘 보이시죠? 예. 303분의 1이라는 극미량의 방사선에 노출이 되었는데 신체가 이렇게 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절묘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네모 쳐놨잖아요. 소변을 받아서 이렇게 요오드 검사를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수치가 100이 넘어가는 사람들, 농도가 100이 넘어가는 사람들의 소변에서 요오드 양이 기준 범위의 3배가 넘어요. 우리가 소변 받았을 때 이 소변에서 요오드가 100에서 300이 나오는 게 정상 범위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정상 범위의 300이 넘어요. 전반적으로 이분들 소변에 요오드가 좀 많고 이거는 엄청 많죠. 이게 뭡니까? 산전수소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소오드의 요긴이 엄청 많은데 이걸 또 보시고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 이거 조사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의학계에서는 소변에서 요오드 수치가 3배 이상이 되면은 기준 범위에 3배가 되면은 갑상선 암이 되었던 갑상선 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정상인들보다 7배가 높아진대요. 이거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조사를 총 감독했던 서울대학교 박수균 교수가 사석에서 우리한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기들이 공식 발표할 때는 이런 걸 발표를 못 하는데 사실 이런 내용이 있었어 라고 하면 사석에서도 우리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조사 보고서 안에 이 표가 슬쩍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 이제 들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봤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주민들의 암이 원전의 영향이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이런 일들. 이제 1시간이 지나가네요. 7번째 이야기인데 계속 가볼까요? 쉴까요? 예? 기지개 한번 펴주세요. 기지개. 예. 피고. 예, 편하게 잡담을 좀 나누셔도 됩니다. 보시면은 이 앞에 우리 갑상선암 소송 회수할 때 장면인데 경주에 와보신 분도 계시죠? 보니까 제가 알면 있는 분도 계신데 나은이 앞에서 지금 12년째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황군희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이 사진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제가 이 사진을 가져왔고요. 2년 전에 경주에서 이주대책이 천막농성 10주년 행사를 했어요.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날 어마어마하게 비가 많이 왔어요. 하면서 한 2시간 넘게 행사를 했어요. 행사를 하고 이게 이제 마무리 장면인데 어머니 미소가 너무 해탈한 듯한 미소가 나와가지고 너무나 행복해하시고 이날 하여튼 어머니 뽕을 엄청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힘으로 지금 또 농성을 하고 계신데 이때가 이제 10년째 농성하고 있을 때 모습입니다.
그 주민들이 농성을 시작한 게 이제 2014년 8월 25일부터 농성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12년째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규모가 많이 줄었어요. 초창기에는 이렇게 아침마다 행진을 했어요. 이쪽으로 가면 한수원 전문인데, 아니 그 월성원전 전문인데 아침마다 이렇게 행진하다 지금은 3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인원이 3명으로 줄었고 매일같이 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월요일날 딱 하루예요. 월요일날 하루하고 인원이 3명으로 줄었고 울산이나 경주에서 사람들이 연대를 가서 한 10명 안쪽으로 이렇게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농성을 하게 된 계기도 후쿠시마 핵사고예요. 후쿠시마 핵사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좀 위험한 것들을 뒤늦게 느꼈고, 그때쯤 이분들이 마을 주민들 소변을 받아가지고 분석기관에 의뢰를 했어요. 동대병원에 그때 당시 이제 그 김익준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동대병원에 계셔서 거기에 보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주변들 주민들 소변에서 삼중수소라는 방사물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주를 요구하고 하는데, 보시면 이게 빗물을 조사한 거예요. 빗물. 이게 원전이 있는 곳에서 거리별로 빗물을 조사를 하니까 경주에 있는 빗물에서 이렇게 삼중수소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안 나와요. 저는 조금 울성문제는 조금 한 30km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경주 시내는 안 나오는데 보시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주민들 소변을 받은 건데, 이것도 거리. 이거는 이제 원전이 있는 마을이고 3km 떨어진 곳이고, 이건 이제 경주 시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경이 오염되는 만큼 우리 몸이 오염되고 피폭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이주를 요구하고 있고, 관련해서 영화도 만들어지고 뭐 책도 나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예, 8번째. 이제 2개 남았죠? 8번째. 이게 어디죠? 경주의 햇발전소 앞바다. 앞바다에 이렇게 배가 있죠. 그리고 메스트 반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보이시나요? 현수막 들고 있고 막 손 들고 있는데, 그 메스트는 뭐냐면은 핵발전소에서 나온 사용 후 해결료 있죠. 해결료, 핵폐기물, 고준위 핵폐기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고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입니다. 이 저장시설을 2020년도 겨울부터 공사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사 차량을 발전소 앞에서 막 막고, 우리가 그 공사 차량을 발전소 앞에서 그 발전소에 못 들어가게 막으니까 그 차가 후퇴했다가 나중에는 또 이렇게 뭐 현대중공업 쪽에서 그 건설 기자재들을 배를 싣고 온다라고 하길래 저희들이 바다로 또 배 타고 나가서 시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왜 이렇게 격렬하게 저희들이 시위를 했는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설은 경주에만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다른 핵발전소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5개 지역에 핵발전소가 있는데, 이 사용 해결료라고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끄집어내어서 육상에 저장하는 곳은 대한민국에서는 지금까지는 경주가 유일합니다. 그런 이유는 경주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 사용 해결료 고준위 핵폐기물이 5배 이상 많이 나와요. 많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폐기물들은 원자로 옆에 있는 수영장 같이 생긴 큰 수조가 있는데 그 안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임시로. 그렇게 안 하면 방사능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기 때문에 저 물속 깊이 넣어놔요. 그럼 이 물이 방사능을 차단을 하거든요. 그 물속 깊이 있고 또 식혀야 되는 거면 뜨겁기 때문에 식히는데, 경주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너무나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수조에 다 넣어놓을 수가 없어서 오래된 것들부터 끄집어내어서 바깥에 저장을 하는데, 그 저장 시설이 다 차니까 추가적으로 만들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격렬하게 저항을 한 건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지금은 다 지어져 있어요. 추가적으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가. 이게 사용 해결료입니다. 물속에 있죠. 이렇게 파랗게 빛이 나요. 이 해결료에서 사용을 한 해결료지만 여기에서 방사능이 엄청 나옵니다. 이 옆으로 여러분들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예.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면 사망하십니다.
여기에는 여기에서는 한 1m 거리에서 한 1010W의 방사능이 나온다고 해요. 1010W. 감이 안 오죠? 110W는 100만 밀리시버트입니다. 예. 아니 1000밀리시버트. 예, 1000밀리시버트고 100만 마이크로시버트. 우리가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측정기 사진. 그 뒤에 있는 단위가 마이크로시버트라는 단위거든요. 예. 그것에 이제 100만 배가 1시버트라는 단위인데 이 옆에는 1000시버트 정도의 방사능이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스치면 사람이 죽죠. 그래서 이 안에 물속에 이렇게 물속에서 보관을 하는데 그래도 방사능이 나와서 그 방사능이 물 분자하고 부딪히면서 빛을 내요. 그 빛이 이렇게 파랗게 나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경주의 월수원전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것을 물속에서 끄집어내어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하는데 이 옆에 추가적으로 7개를 더 건설한다라고 해서 못하게 막으려고 이렇게 한 거죠. 지금은 여기에 다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격렬하게 저항을 했는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경주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닌데 경주에는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핵폐기물, 사용 후 해결료를 제외한 나머지 핵폐기물, 작업자들이 입은 옷이나 발전소 안에서 썼던 여러 가지 필터나 이런 것들 다 방사능에 오염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그 쓰레기장에서 처분하면 안 돼요. 그것을 별도로 저장하는 쓰레기장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이라고 해요. 저희들은 줄여서 방폐장이라고 하는데 중저준위 방폐장이라고. 이거는 고준위, 이거보다 방사능이 낮다고 중저준위 폐기장에서 이것을 보관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2005년도에 지자체에 유치 신청을 받아서 정부에서 추진을 해요. 전부 다 반대하니까 싫다고 하니까 2005년도에 정부에서 머리를 쓴 거죠. 이거 우리가 자꾸 지으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반대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럼 우리가 짓지 말고 원하는 곳 손들라고 하면 되겠네. 돈 줄 테니까. 그래서 3,000원 돈 주고 서울에 있는 한수원 본사 유치하는 지역에 보내주고 이것저것 해줄게 해서 신청을 받으니까 4개 도시가 신청을 했어요. 경주시, 경주 위에 포항시, 포항 위에 영덕군, 그다음에 전라도의 군산시, 이 4개 도시가 2005년도에 신청을 했고 그해 11월 3일 날 주민투표를 했는데 경주가 1등했습니다. 했는데 얘기하자면 긴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저준위 핵폐기장이 경주에 왔는데 경주 시민들이 딴 데보다 찬성을 많이 찍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이거. 경주가 이거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유일하게 경주에만 있는 시설이 있다고 했잖아요. 딴 데는 다 물속에 있는데 경주는 4-5배 많이 나오니까 밖에 끄집어내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핵발전소 통계에 들어가 보시면은 사용 후 해결료의 절반은 경주에 있어요. 그만큼 경주에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이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하는 지역에는 고준위 핵폐기장을 건설하지 않는다라고 정부가 약속했어요. 중저준위 받으면은 고준위 안 지었게. 그리고 2005년도에 중저준위 만들고 나서 10년 후에는 고준위 만들 거야. 그때 경주는 제외할 거야. 그러니까 경주 시민들이 생각을 한 거죠. 중저준위 받으면 돈 주네, 한수원 본사 주네, 또 플러스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네. 근데 10년 지나면은 경주가 아닌 다른 곳에 고준위가 생기네. 그러면은 전국에서 절반, 전체 대한민국 고준위 핵폐기물의 절반이 경주에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나간다네. 딱 맞잖아요. 야, 이거 우리가 다 끌어안고 있는데 10년 후에 이거 내보내는 조건으로 이거 받자. 중저준위 돈도 받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나갔습니까? 약속 안 지켰잖아요. 고준위 폐기장을 어디다 만들어요? 경주에 계속 있어요. 경주에. 지금 이게 2005년인데 2015년 지금 2020년이 지나도 약속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약속을 안 지키는데 이게 다 찼어요. 다 차니까 핵발전소를 더 이상 가동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경주에 또 짓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주 시민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니까 정부에서 그냥은 못 하잖아요. 약속도 어겼지. 시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지.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공론화 합시다. 공론화를 한 거예요. 공론화해서 경주 시민들이 반대하면 그때는 진짜 안 지을게요. 공론화했는데 공론화 결과가 찬성이 많이 나왔어요. 지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전단지를 만든 거죠. 조작된 공론화. 그래갖고 정부에 저희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여러 번 했어요. 간담회도 많이 하고 청와대 앞에서도 막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시위를 하고 조작됐다 공론화가 진상을 좀 밝혀주세요. 저희들이 이것을 100% 조작됐다고 확신하는 근거가 뭐가 있냐면은 이 한군의 어머니 있는 이 마을 이분이 그 마을 주민 대표라고 했잖아요. 발전협의 회장님인데 이분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앞으로 더 짓는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마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어차피 정부는 약속 못 지킨다. 막 찬성해주고 돈이라도 더 받자라는 파가 있었고, 그래도 정부가 약속 지켜야지 더 지으면 안 되라는 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 주민들이 쪼개지면 안 되죠. 우리 한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 그래서 그 한길 리서치라고 하는 되게 저명한 여론조사 기관이잖아요. 거기를 불러가지고 우리 주민들 여론조사 좀 해주세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갖고 정부에서 공론화하기 한 달 전에 주민들이 먼저 한길 리서치를 통해서 여론조사했어요.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한길 리서치에서 조사했는데 55.8%의 주민들이 반대가 나온 거예요. 44.2%가 찬성. 그래서 이 마을 핵발전소가 있는 그 마을은 그 나을이라고 하는 면이죠. 우리 면은 맥스터 건설에 반대하기로 했습니다고 결론을 봤어요. 근데 정부에서 공론화했잖아요. 공론화하면은 경주가 되게 크잖아요. 각 마을에서 주민들 대표를 뽑아서 수기 집단을 만들잖아요. 165명의 수기 집단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여기에 그 양남면 주민들이 20명, 한 30명 가까이가 들어갔을 거예요. 인구는 적지만 원전 앞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크게 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민들 대표로 수기 그룹에 들어갔어요. 그것을 한국능률협회가 맡아서 했는데 나중에 수기를 다 하고 나서 결과 발표를 보니까 양남면 주민 중에 한 분이 반대를 했어요. 한 분이. 이게 그 한 분을 환산하면 2.6% 반대, 2.6% 반대. 아니 한 달 전에 한길 리서치가 조사하니까 우리 주민도 55% 반대하던데 왜 그 공론화하니까 2.6%만 반대하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용납이 안 된다. 이거 뭔가 야료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조작됐다라고 하고 시위를 한 거죠. 근데 결국은 지금은 다 건설이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이 마을입니다. 이 마을. 양남면 나을이 햇발조서가 있는 마을이에요. 이 마을에 이장 선거입니다. 이장 선거. 솔직히 햇발조서 있는 것 빼고는 농촌 마을이에요. 쓰러져가는 농촌 마을인데 요즘 농촌에 가면은 이장 구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좀 나이가 아직은 60대다 라고 60대는 농촌 가도 아직 젊습니다. 60대 이하가 농촌으로 이사를 가면은 바로 이장 좀 해라. 이장 시킵니다. 그렇게 이장이 귀하고 어떤 마을에는 아예 이장을 못 뽑아서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만 한번 보십시오. 이장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보다 치열하죠. 김철총 후보 공약.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이런 일이? 이것도 제가 찍어온 겁니다. 2023년에. 이분은 이 마을에서 개혁 후보였습니다. 개혁 후보.
좀 마을을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나가보고 제가 발음이 안 좋죠. 경주치고는 발음이 되게 좋은 편입니다. 이 마을에 원래 있던 이장님이 이 마을에서 7년간을 그 말은 이분이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7년간을 이 마을에서 이장을 했어요. 그 이분이 7년간을 이장을 하는 그 사이에 넥스트도 추가로 건설됐고요. 그리고 월성기록이는 수명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들어온 돈이 수백억이 돼요. 수백억의 돈이 이 마을에 들어왔는데 그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사실 이 마을 지금 다 빚더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마을 주민들이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분을 세워서 어렵게 저렇게 선거를 해서 정권 교체를 했어요. 했는데 7년 만에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이것도 선거 과정에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또 황군이 어머니도 이분을 막 믿었죠. 이주대책이도 이쪽에서 내건 현수막이에요. 이 마을 해치기에 보면 이장은 2년으로 3회만 6년만 할 수 있는데 전에 이장은 7년까지 했어요. 1년을 더 했어요. 3번 하고 1년을 더 해서 7년 하고 또 출마했어요. 4번째. 황당하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경주시가 이때쯤에 그 이장 관련된 무슨 조례 있잖아요. 조례를 경주시가 개정을 했어요. 또 출마할 수 있게끔. 아마 전에 있던 이장을 위해서 경주시가 바꾼 것 같은데 왜냐하면 경주시 입장에서는 이 마을이 되게 중요해요. 핵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마을이잖아요. 그리고 친원전 인사가 이 마을에 이장을 했어야 했던 거예요. 경주시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장은 바뀌었는데 이장 바뀌고 나서 충격적인 일들이 말씀드립니다. 이장이 바뀌고 나서 이장이 있는 그 이장 집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그 대형 TV가 쫙 있는 거예요. 그 TV를 열어보니까 마을 주민들을 다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 고화질로 춤 기능도 있고 이 마을 이장이 마을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기 한분의 어머님은 핵발전소 반대하잖아요. 누가 마을 주민들이 어느 날 한분의 어머니 집에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장님한테 연락이 와요. 니 한분이 집에 놀러 갔대. 왜 갔노? 그럼 또 놀라죠.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이장 바뀌고 나서 이거는 다 치워버렸어요. 치우지는 않고 그냥 자물쇠 잠궈갖고 더 이상 보지는 않고 있는데 이거 무슨 돈 갖고 했을까요? 마을의 구석구석에 CCTV 한수원 돈 갖고 했어요. 무슨 명목으로? 주민들 무슨 치안을 높인다라는 명목으로 구석구석에 CCTV 설치해놓은 그렇게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래 말하다 저 잡히 갈라.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니까. 이라고 이건 뭐냐? 마을 이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마을 이동은 수로 그 돈이 많이 돌잖아요. 마을 이장한테 회계장부가 넘어와야 되는데 회계장부를 안 주는 거예요. 전 집행부가. 보통 일반적인 마을에는 마을 이장이면은 말단 행정이잖아요. 되게 작지만 월급도 나오고. 근데 보통 그냥 마을 이장이 뭐라고 해야 되나? 마을 이장이 그냥 마을 대표인데 보통 이렇게 그 발전소 앞에는 그 한수원에서 나오는 지원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 지원금들을 마을 단위에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돈을 관리해야 되고. 근데 마을은 그냥 행정구역이지 이게 법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돈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법인을 별도로 만들어요. 마을에를 이렇게 세무서에 등록을 하고 법인을 만들고 마을 이장이 당연직으로 마을의 회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서로 마을 이장이 탄생했잖아요. 이분이 마을 이장이 됐는데 이분한테 통장이 안 와요. 알고 보니까 나은이 마을의 회장을 안 넘겨주는 거예요. 전에 하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 바꿨어요.
바꿔서 새로 올라온 이장으로 해서 세무서 신고를 다 했는데 전에 있는 집행부가 밤에 몰래 그 마을회관에 가서 마을 이장 도장하고 이런 걸 다 훔쳐가지고 서류 위조를 해서 다시 세무서에 신고를 했어요. 내가 마을의 회장이야 하고 새로 선출된 이장을 제껴버리고. 그래갖고 주민들이 한 달 동안 이 앞에서 농성을 했어요. 세무서 막 쳐들어가고 누가 봐도 이거는 가짜 서류인데 진짜 이장이 여기 있는데 왜 안 해주냐고. 결국은 소송해가지고 그 김영희 변호사 잘 아시죠? 해바라기에 김영희 변호사님이 이 소송을 맡아가지고 가처분해서 겨우겨우 지금 이장이 마을의 회장인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아갖고 통장받았어요. 그렇게 통장을 받아서 보니까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월성 1호기 수미연장할 때 엄청난 돈을 받아갖고 그 돈을 갖고 주민들한테 안 쓰고 마을 이장이 주민들을 부슬려가지고 여기다가 우리가 풀빌라 지어가지고 숙박업을 하면은 돈 많이 받아갖고 주민들한테 나눠줄게 해가지고 풀빌라를 지었는데 그거 짓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그 건물을 그 저당 잡히고 20억인가를 금융계에서 더 빌려가지고 지었는데 장사 안 되고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을이 지금 빚더미에 앉았어요. 그 뒤늦게 새로 이장이 올라와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주민들 목숨값으로 지었던 풀빌라고는 지금 다 경매에 넘어가서 다 처분됐어요. 처분되고 나니까 돈이 한 몇 억이 남았거든요. 그 돈 어디 갔을까요? 그 돈 갑자기 사라졌어요. 전 이장 세력이 건물 지었대, 건물 짓고 사실은 잔금을 못 준 게 있어서 하면서 갑자기 그들이 사라졌어요. 잔금 치렀다면서. 빈털털이 됐습니다. 이 원전 마을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한수원이 보니까 주민들을 지배하는 게 그래요. 저 지역에서 이 마을하고 다른 마을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한수원이 연간 지역마다 다른데 경주는 연간 70억을 한수원이 주민 지원 사업으로 쓸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전기가 1kW 생산될 때마다 0.25원을 한수원이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량이 많으면은 더 많이 쓸 수가 있고 평균 한 70억 정도를 법적으로 한수원이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기금으로 써요. 한수원 이름으로. 그러면 주민들은 한수원한테 이거 해주세요 신청을 하면 한수원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해주는 겁니다. 근데 A라는 마을은 이장님이 한수원 말을 참 잘 들어. 근데 B라는 마을은 이장님이 좀 한수원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면 AB 이장이 와서 우리 올해 체육대회 하는데 돈 한 1,000만 원 주세요 하면은 한수원 말 잘 듣는 이장한테는 한수원이 돈을 집행해줘요. 한수원 말을 잘 안 들어. 여기는 집행을 안 하거나 하더라도 찔끔해주죠.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하겠죠. 저 동네 이장은 한수원 가도 돈도 많이 받아오던데 우리 이장은 뭐지? 이 사람은 다음에 이장에 선출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원전 주변의 마을들을 다 친한수원 세력으로 재편하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주민들이 계몽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모르겠어요. 예, 이런 일들이 있다. 발전소 주변에. 요새도 당연히.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네요. 시간 또 다 됐네. 아니 신부님이 SMR 이야기를 하라고 밑에 잠깐 붙여놨더라고. 아니 SMR만 갖고 한 1시간은 해야 되는데 시간 5분만 할게요. 이것도 제가 지난달에 지난달에 되게 먼 것 같네요. 오늘 4월 1일인데 제가 오늘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4월 1일 거짓말처럼 들리는데 그 경주에 그 서라벌 문화회관이라고 하는 그 회관 앞에 이런 탑이 딱 섰어요. SMR을 홍보하는 탑인데 경주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원전을 몇 개를 새로 더 짓는다라고 하죠? 2개, 4개. 예, 정확하게 아시네. 대형 원전 2개, SMR 4개. 정부는 1개라고 하는데 원전에 4개를 묶어서 지금 1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2개, 4개를 새로 짓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경주시가 SMR을 유치하겠다라고 유치 신청을 했어요. 그 경주시랑 기장군 둘 다 특징이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처음에 뭐 SMR 만들면은 뭐 도시 같은 데 할 수 있다, 뭐 데이터 센터에 한다부터 해서 막 하더니만 결국은 핵발전소 있는 두 개 지역에서 신청을 했는데 4월 달에, 이번 달이죠. 4월 달에 한수원이 유치 신청한 지역 주민들에게 전화를 할 모양이에요. 찬반을 물어보고 찬성률이 높은 지역의 주민 수용 등을 더 높게 평가해서 나중에 최종 부지 결정할 때 반영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경주시에서도 여론조사 전화 오면 잘 받아달라고, 우리가 기장보다 찬성률이 높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이거 보여드렸죠. 기억나요? 원자로 옆에 전기 발생기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SMR은 일단은 소형 원전이고요. 소형 원전이고 SMR의 가장 핵심은 작은 데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작기도 작지만 일체형입니다. 일체형. 원자로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원자로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지금 경주에 만들려고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4개, 원자로 4개를 한 묶음으로 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설계도만 있는 걸 최초로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지금 시민들한테 이거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설계도밖에 없는데 우리를 실험 대상으로 또 쓰려고 한다. 아니 그 회사에서 신제품 만들면은 시제품 만들어 갖고 테스트 해보잖아요. 예? 해보고 뭐 수리하고 고치고 자동차도 늘 만드는 자동차지만 신제품 나오면은 도로 주행도 해보고 여러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설계도 잘만 갖고 와서 야 만들게 부지 내놔 이런 식이에요. 설계도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운전 사례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 설계도도 한수원이 갖고 있는 설계도고 규제기관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아직 검증을 안 한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지난달에 제출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SMR 설계했으니까 KS 마크 찍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도 이상 없다는 걸 확인해 주세요.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제 심사를 하겠죠. 설계도를 볼 텐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뭐 가지고 이 설계도를 살펴볼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규제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 같으면은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100km 이상 못 달리게 해놨잖아요. 자동으로 속도가 잠기게끔 돼 있죠. 그런 게 일종의 기준이라고 그 규제라고 보면 돼요. 설계 규제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형 원전은 여러 가지 규제 요건들이 있는데 SMR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될지에 대한 아무런 지금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규제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입장에서도. 그래서 지금 이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도는 먼저 지금 제출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수원의 목표는 2028년까지 표준 설계 인가를 받겠다라는 거고, 표준 설계 인가를 받아야지 이렇게 건설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라고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2028년까지 받고 2030년경에 착공에 들어가서 2035년에 운전하겠다라는 게 한수원의 지금 목표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좀 내어주세요 라는 단계고, 그 경주시가 우리 하겠습니다 하고 손 들었어요. 기장군하고 두 군데서. 근데 재미난 게 기장군하고 경주시도 지들 땅 아니에요. 그 기장군하고 경주에는 이미 그 원전이 있잖아요. 원전 부지 일부를 떼서 한 거예요. 그 사전에 한손이랑 다 짝짝꿍 얘기가 된 거겠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많은 설비들이 이 안으로 다 들어갔는데 이 안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에 대한 아무런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일치형에 따른 위험성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경제성도 늘 따라다니는 문제입니다. SMR 같은 경우에는 뭐 운전을 안 해봤으니까 경제성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데 실제로 지금 경주에 건설되는 게 6조 원이에요. 6조 원 4개 원자로 한 둘 셋 4개 해갖고 이렇게 건설하는데 6조 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6조 원이면 대형 핵발전소 하나 지어요. 요즘 대형 핵발전소 우리나라에서 지금 신고리 오르폭이 건설하고 있는 게 그게 건설하면은 전기가 얼마큼 생산되냐면은 1400메가와트라는 전기를 생산을 해요. 1400메가와트. 이건 얼마나 170 곱하기 4에서 680메가와트. 예. 핵발전소 해서 안 되지만 해서는 안 되지만 기존의 핵발전소는 6조 원 투자하면은 1400메가와트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이 녀석은 680메가와트밖에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4개잖아요. 핵산업계는 이걸 어떻게 선전을 하고 있냐면은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 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크잖아요. 또 핵발전소도 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맞추어서 자기들도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SMR의 장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네들 이야기는 그래요. 국민들이 전기를 많이 쓴다. 4개 다 가동한다. 국민들이 전기를 조금 사용한다. 하나 끈다. 더 작게 사용한다. 2개 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의 전력 수요에 맞추어서 가동률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라고 자기들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약간 뻥인데 이거 끄고 켜면 위험해요. 핵발전소는. 네. 그렇다면 걔네들 이야기대로 국민들이 전기를 많이 쓸 때 이걸 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경제성이 더 떨어지죠. 전기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건설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돈 들여서 건설했는데 낮에 태양광에서 전기 많이 생산하는 이거 하면은 이건 진짜 경제성이 안 나오죠. 예, 그래서 SMR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가능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특히나 이제 폐기물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한 40명이 소풍 가는데 버스 한 대 타고 소풍 가는 거랑 승용차 10대 끌고 소풍 가는 거랑 어디가 매연이 많이 나오겠어요. 아무리 평소에나 승용차가 적게 나와도 10대씩 달리면 그게 훨씬 연비가 떨어지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것이 연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SMR이 이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SMR에 너무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라. 절대 우리의 에너지 대안이 될 수가 없다 라는 것들이고 정부 계획대로 잘 된다라고 하더라도 2035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후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보니까 어제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하대요. 중동의 에너지 문제 터지면서 빨리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던데 당장이 급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소비도 줄여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석탄 화력 이런 거 대체하기 위해서라도 투자가 필요한데 이런데 우리가 6조 원씩 돈을 쓰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국가적으로 상당히 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는 1시간 30분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예, 이거는 마쳤어요. 제가 2011년도에 일본에 갔을 때 저희들을 안내해 주셨던 분이 이제 이시마루 선생님인데 이분은 핵발전소 5km에 있는 도미오카라는 마을에 살고 계셨어요. 핵발전소가 터지면서 이분도 고리야마시로 피난을 오셔갖고 우리를 만났는데 이분은 고향을 잃으신 거죠. 근데 이분은 평생을 반핵운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보면서 좀 일본 사회가 부럽기도 하고 우리 사는 마을에도 이렇게 늙으신 반핵운동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평생을 반핵운동을 하셨는데 우리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패했습니다. 사고 났으니까. 내가 평생을 반핵운동에 몸담았는데 실패했습니다. 사고를 막지 못했다. 그러니까 한국은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을 남겨주셨는데 가끔씩 일본에 갔다 오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는 90이 다 되셨죠. 아직도 정정하시다고 하길래 그것을 이제 마음의 위안으로 삼고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이 성공하는데 함께 해주십시오. 예.